이강인이 이번 시즌 후반기 첫 번째 리그 경기인 생티티인과의 홈경기에서 대활약을 펼치며 평점 8.6을 받으면서 팀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축구에서 대활약이라는 건 최소 멀티골 이상을 넣어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이강인은 골을 넣지 못했는데도 평점 8.6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매체에서도 극찬을 받았는데요.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오랜만에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습니다. 솔직히 직전 경기인 컵대회 결승전에서 윙어로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해서 이번 생티티인과의 경기에서는 벤치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었는데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출전시킨 것입니다. 3톱에는 바르콜라, 하무스, 덴벨레가 맡았고 중원은 마율루, 파비앙 루이스, 이강인, 그리고 수비는 하키미, 베랄두, 에르난데스, 멘데스, 골키퍼는 돈나룸마였습니다. 미드필더와 센터백의 이름이 기존 알던 선수들과 조금 달랐던 라인업이었습니다. 생티티엔은 리그에서 약체로 평가받은 팀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은 생티티엔과의 경기보다 곧 다가올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질문을 했고, 엔리케 감독은 맨시티전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면서 팀은 당장 있을 경기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면서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인업이 살짝 로테이션 느낌이 있었죠. 이강인은 아마 유럽 리그에서 손에 꼽힐 수 있는 멀티 포지션 선수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맨유, 아스날, 뉴캐슬 이제는 맨시티까지 이강인을 눈여겨보고 있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보낼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요. 이번에도 보면 오랜만에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만이 사실은 이강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죠. 만약 이강인의 포지션을 오른쪽 윙어와 미드필더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티티엔과의 경기처럼 이강인이 활약한다면 무조건 미드필더로 활약하는 게 단점도 커버되고 장점도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볼을 멀리 정확하게 뿌려주고 골 넣으라고 찔러주고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쏘고 코너킥과 프리킥 전담하고 거기다 후반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하기도 하고 팀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습니다. 전반 12분에 하프라인에서 볼을 받자마자 덴벨레에게 찔러줬고 덴벨레는 상대 수비가 살짝 물러서 있는 걸 틈타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순식간에 파고들어서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덴벨레가 이강인의 도움을 도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로써 리그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는 곧 돌파할 예정입니다. 덴벨레 땡큐. 파리 생제르맹이 일찌감치 선제골도 넣으면서 경기를 지배했는데 전반 16분에 이강인이 엄청난 중거리 슛을 쏘면서 골키퍼가 겨우 쳐내면서 갈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키미가 컷백을 내준 것을 파비앙 루이스가 슈팅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이강인에게 내줬고 이강인이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쏜 것입니다. 제대로 걸렸고 골대 왼쪽 상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골키퍼가 쳐내면서 코너킥이 되었습니다. 32분에는 덴벨레가 이강인에게 다시 한번 슈팅하라고 내줬는데 균형을 잃으면서도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덴벨레는 엄지척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후로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서 활약했습니다. 전반 29분에는 3명에 둘러싸여 있고 상대 선수들이 대부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자 왼쪽으로 30m 롱패스를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공격을 열어줬고 득점은 나오지 못했지만 위협적인 공격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이강인은 팀이 공격으로 전환할 때 중원에서 달려가는데도 수시로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사령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을 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포지션을 자주 바꿨었는데 41분에는 어느새 왼쪽에서 윙어처럼 크로스를 올려주는 플레이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다시 중앙에서 압박을 통해 볼을 뺐고 키패스를 넣어주면서 바르콜라의 발만 닿았어도 추가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후반에 평점 8점대를 기록했고 후반 35분부터는 전술 변화에 따라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위치를 바꿔서 팬텀 드리블을 보여주는 등 지치지 않고 풀타임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볼터치 77회 동안 패스 54회를 시도해서 51회 성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롱패스 7회를 시도해서 전부 성공했고 크로스는 6회 중에 3회 성공했습니다. 또 키패스 7회와 슈팅 2회, 드리블 돌파 성공 2회, 지상볼 경합 승리 6회,
피파울 3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를 기록하면서 평점이 안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날 승리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승점 차를 7점 차로 늘려놓았습니다. 유럽에서 현재까지 무패팀은 이강인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이 유일합니다.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팀이 승점을 쌓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트티엔과의 경기에서도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자칫 동점을 허용하면서 승점 2점을 날릴 뻔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결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도 강호들에게 덜미를 잡힐 수 있는 거죠. 분명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17경기에서 46골이면 미넨 다음으로 경기당 골이 가장 많은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기대 득점값이 4골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필드골은 덴벨레 1골밖에 없었죠. 이에 이강인이 경기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공격과 수비 그리고 마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는 홈경기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경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덴벨레가 페널티킥 포함해서 2골을 넣었지만 축구 분석 매치에서 평점은 이강인이 가장 높으면서 플레이 오브 더 매치에 선정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액추 풋볼에 따르면 이 한국인 선수는 덴벨레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생트티엔을 상대로 파리의 경기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 6회와 최종 3분의 1 지역에서 성공한 20개의 패스를 기록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PSG에서의 인상적인 활약 덕분에 이강인은 이날 100점 만점에 97점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패스맨만 보더라도 상대팀은 패스가 어디로 갈지 예측 불가가 돼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현지 팬들은 이 경기 승리보다 5골을 넣었어야 했는데 한 골 차로 이긴 거에 실망하는 코멘트들이 많았습니다. 곳곳에 이강인의 활약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의 대체자를 찾지 못했고 바르콜라가 전반기에 폼이 좋으면서 득점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자신감 상실로 파리 생제르맹 공격이 매끄럽지 못하자 나폴리 윙어 흐비차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미 나폴리 콘테 감독이 인터뷰에서 모르세로 일관하는 게 아닌 흐비차는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서 이미 구단과 구단이 합의가 끝난 것 같다는 느낌까지 주었습니다. 아직 100% 확신으로 흐비차의 행선지가 정해진 건 아닌데 맨유 영입설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 레키프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파리로 도착할 가능성까지 언급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흐비차는 바르콜라의 대체자라기보다는 왜 그런지 엔리케 감독이 콜로무아니를 매우 꺼려하면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콜로무아니는 이미 이적설이 계속 불거지면서 토트넘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적은 콜로무아니를 대신해서 활동 범위가 넓은 흐비차가 들어오게 되는 격입니다. 흐비차는 한국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조지아 출신인데 이미 황인범과 함께 뛰었었고 나폴리에서는 또 김민재와 뛰었고 이젠 파리에서는 이강인과 함께 뛰게 됩니다. 친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강인과 함께 잘해봅시다. 아니면 이강인을 프리미어리그로 좀 보내주던가. 좀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